자, 그럼 제 43차 고군분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타임라인인데요. 일단 이벤트 안내, 지금 이벤트 중이죠. 안내를 한 후에 본 발표로 먼저 정도현님께서 모던 개발 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 고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엔 전민수님의 도시농부, 도시어부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T로 김범영님이 코로나 시국의 한국 단연 이야기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안내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매달 고군분투기 지금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으니까요. 뭐 발표는 언제나 환영하고요. 발표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스텝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준비하면서 개인 공부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험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발표하실 분들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끝나면 고군분투기 채널에 사진, 캡처겠죠? 캡처 같은 거 하신 거 있으면 꼭 공유해 주시고요. 슬랙에 공유를 했는데 일단 질문 링크 이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 중간이나 끝났을 때 궁금하신 점은 여기다 질문을 해주시면 발표자분이 보시고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모던 개발 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 고찰에 대해서 정도현님 발표해 주실 텐데요. 먼저 정도현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음 발표는 전민수님의 도시농부, 도시어부라는 주제 발표인데요. 저희 좀 미리 발표자를 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민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료를 좀. 네. 자, 그러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리 스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도시어부, 도시농부, 잠이 와가지고. 도시농부 어부생활인데? 도시농부 어부생활? 도시어부인데 좀 이상하게 됐네요. 발표하게 된 전민수입니다. 주제는 잘 먹고 잘 살자가 주제이고요. 먹고 살아야죠. 아시는 분 많으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본명은 전민수고요. 슬랙에서는 망구 혹은 뒷방 아저씨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시농부 경력 한 9년 차고요. 도시어부 경력은 지금 한 3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온 지는 2004년부터 와가지고 계속 일본 밥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그런 관련으로 약만 팔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코딩하고 싶은데 도현님과 같이 저도 아직 현장에서 코딩하는 역할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약만 팔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인데요. 특별히 키워드라든지 무거운 내용은 없고요. 아까 도현님 내용 잘 듣고 가슴에 와닿고 눈물이 나는 내용이 참 많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늘은 가볍게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에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도시농부 생활입니다. 왜 도시농부 생활을 시작했느냐? 화면에 보시지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었습니까? 집에 항상 삼겹살 좋아해가지고 불판을 마련했어요. 결혼한 다음부터. 항상 고기를 구워 먹는데 뭔가 계속 부족해요. 뭐가 부족한 게 물론 소주도 부족하죠. 옛날에 살던 곳이 키바였는데 키바에서 참이슬 한국 소주 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소주도 부족하고 진짜 필요한 건 야채가 부족하죠. 그래서 일본 슈퍼에 가면 이런 상추라든지 깻잎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서 먹었죠. 근데 가격을 보면은 지금 락텐에서 간 건데 한 박스 해가지고 4,780엔. 송료 1,360엔. 너무 비싸요. 그리고 오사카 살 때 진짜 겪었던 일인데 깻잎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슈퍼에 갔더니 깻잎이 팔더라고요. 그래 먹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시소더라고요. 비싸긴 더럽게 비싼. 거의 500엔 정도의 시소. 이런 환경을 한번 타파해보고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없으면 키워야죠. 어디서 키울 건가? 그때는 UR에서 살고 있었는데 벌써 베란다죠. 키바에 있는 UR이 아니구나. JKK 도쿄 도시 난짜라는데 여기 10층에서 베란다에서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은 아닌데 좀 어느 정도 숙성된 다음부터 키바였는데 한개 이쪽에 보시면 베란다에다가 열무라든지 상추, 쪽파, 깻잎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걱정이 잘 클까였죠. 그래서 처음에 그때는 한 10년 전이니까 씨앗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깻잎 씨앗을 못 구해가지고 한국 갔을 때 몰래 들고 왔었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씨앗이라든지 흙이 묻어 있는 것들은 세간에서 걸리면은 아저씨들 많이 뭐라 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가져오시든지 일본에서 구입하시든지. 지금은 홈센터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웬만하면 다 있더라고요. 잘 클까? 한 예로 제 구글 포트를 뒤져보니까 좀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건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이에요. 들깨잎이라고 적혀있죠.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인데 6월 10일 날 파종을 했어요. 12일 정도 되니까 이렇게 작은 씨앗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일주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게 되고 그 한 10일 뒤에는 이 깻잎이구나 알 정도로 크게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19일 한 달, 3주, 4주 뒤에는 깻잎을 따먹었을 정도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같은 날 심은 상추인데요. 상추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잘 자라더라고요. 처음에 깻잎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키우지 않았는데도 그냥 씨앗 뿌리고 물 주고 하면은 잘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키울까? 여러 가지 야채가 있는데요. 이게 추천 순입니다. 오늘 시간이 길게 얘기해도 짧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천천히 얘기하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라이브로 하셔도 괜찮고요. 라이브 화면을 보고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추천은 깻잎입니다. 장점은 잘 커요. 별로 터치할 게 없어요. 잘 커요. 활용도가 많아요. 단점은 모기가 많아요. 모기가 좋아요. 아까 그 10층 키바에서 10층에서 키울 때는 고도가 높으니까 모기가 잘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사한 다음부터는 그 일반 주택이니까 모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활용도는 저는 삼겹살 먹을 때 깻잎 김치, 아니면 깻잎 장아찌, 이거 실제 저희 집에서 한 거거든요. 깻잎하고 고추하고 해가지고 장아찌 담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깻잎 찌짐, 그리고 마지막에 튀김인데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깻잎이 나잖아요. 깻잎 대가 나오면 깻잎 씨앗이 깨가 열리죠. 그 깨 대를 잘라가지고 튀김을 한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정말 추천해요. 두 번째, 풋고추. 잘 커요, 얘도. 얘도 무지하게 커요. 고추 모종 같은 경우는 텔레비에서 보시면은 한 1m도 안 돼 보이시지만은 실제로 저희 집 앞에 지금 크고 있는 거 보면은 그 1.5m, 2m까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많이 나와요. 단점은 매운 고추를 찾기 힘들더라고요. 일본에서 씨앗을, 물론 한국에서 씨앗을 가져오면 되긴 되는데, 좀 씨앗에서 발화하기가 좀 힘들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발화하기 힘들어서 모종을 보통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판매한 거에도 그렇게 매운 것도 별로 없어요. 올해는 좀 매운 고추를 찾아가지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사진 나올지 모르겠는데, 물론, 풋고추의 활용도, 삼겹살이죠. 삼겹살, 고추튀김, 그리고 제일 좋은 게 계란 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그냥 풋고추랑 양념장 해가지고 찍어서 밥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주, 그리고 고추 간장 절임. 참 맛있죠. 밥만 먹어도 충분하고. 세 번째는 부추, 전구지죠.
얘도 잘 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투스가 다 잘 크는 거예요. 별 신경 안 쓰고 잘 크는 것도. 그리고 부추 같은 경우는 위를 잘라도 금방 다시 자라기 때문에 항상 그 새로운 걸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 어려운 점은 이게 뿌리 식물이거든요. 뿌리가 펼쳐 크는 건데 봄 될 때 뿌리를 좀 펼쳐줘야 돼요. 어떤 식이냐면 이쪽 사진에 보이는데 이게 4년 전, 3년 전인가? 봄에 심을 때 다시 켜가지고 저 뿌리를 떼주는 거예요. 쪽지처럼. 딱 떼보면 뭐랄까 마늘 비슷하게 잘라지거든요. 그걸 분리해가지고 다시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거는 파절애기로 먹어도 괜찮지만은 삼겹살 할 때 파절애기가 아니고 전구지로 해가 양념해도 맛있고 전구찌짐 최고죠. 그리고 돼지국밥에 맛내야죠. 돼지국밥 그 팩을 팔잖아요. 그 팩에다가 수육 좀 삶아가지고 파는 팩에 고기가 별로 없으니까 팩에다가 수육 넣고 전구지를 탁 넣으면 맛있죠. 그리고 계란말이 애들이 좋아하죠. 저희 애들 전구지 먹일 때 계속 계란말이 해가지고 많이 먹이고 있어요. 아우 돼지국밥 먹고 싶네 나도. 그 외에는 뭐 했던 게 열무 이 씨앗 같은 거 일본에서 했는데 그 열무 무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저 시래기죠. 삼겹살은 무조건 기본 세팅입니다. 삼겹살 때문에 이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삼겹살에 빠질 수는 없죠. 여기 달려있는 무청이죠. 시래기. 이 시래기를 먹기 위해서 열무를 키웠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장난삼아한 토마토도 맛있긴 맛있고 잘 크긴 잘 크는데 그렇게 효율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즘 최근에 토마토는 잘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호박을 키우는 이유는 호박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호박 잎을 먹기 위해서거든요. 호박잎 그 쪄가지고 쫙 싸면 맛있잖아요. 그러다가 돼지고기 삼겹살 딱 얹어가지고 쌈장 얹어가 먹으면 맛있으니까 호박도 추천합니다. 대신 호박 엄청 잘 자라요. 덩쿨 식물, 남주도 하나 더 나올 건데 덩쿨 식물이 엄청나게 잘 자라가지고 좀 관리를 안 하시면 정글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 애들이 고구마 먹고 싶다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이게 저희 작은 밭이거든요. 밭 전체를 다 고구마가 덮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고구마도 고구마 자체만 해도 고구마 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긴 괜찮아요. 근데 필요한 면적이 좀 많아가지고 다른 작물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고추인데 고추가 거의 밀려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삼겹살의 영원한 파트너 상추. 상추는 정말 잘 커요. 쫙 뿌려가지고 잘라 먹고 다시 심어도 1년에 2번, 3번 정도는 다시 할 수가 있거든요. 상추 정말 괜찮아요. 뭐랄까, 파는 거는 좀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쫙 키워서 먹은 상추쌈은 부드럽고, 물론 다 몽롱하게니까 애들도 먹기 편하고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화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화분은 처음에 좀 작은 걸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신에 깻잎하고 고추를 키우신다면 좀 높이가 있는 화분을 추천합니다. 뭐 대충 화분 사시면 설명서에 적혀 있을 건데 맨 밑에는 돌을 깔아가지고 배수를 잘 되게 만드시고요. 그 위에다가 흙을 뿌려주시면 되는데 흙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충 홈센터 가셔가지고 포장지에 그림 있잖아요.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적혀 있는데 요거 자기가 키우고 싶은 야채가 적혀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그 배분이 다르거든요. 그 식물에 맞게 흙 배분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자기가 키우고자 하는 식물에 맞춘 흙을 사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 같은 배양토라고 하고 이거는 흙이라고 하거든요. 지질이라고 적혀 있고요. 일단은 흙을 가득 채워 아끼지 마시고 큰 화분을 사셔가지고 가득 채우시고 그 다음에 틈틈이 비료를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있죠? 비료. 물론 많이 넣어줄 필요는 없고 처음에 흙을 밑에 한번 어느 정도 깔까?
한 요 정도, 이 정도 반 3분의 2 정도 까시고 그 위에는 흙하고 비료를 좀 섞어가지고 다시 깔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키운 다음에 다음 해 정도에도 다시 비료를 좀 넣어가지고 흙하고 섞어가서 오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잎에 있는 상태에서 비료를 추가를 줄 때가 있거든요. 자라고 있는 도중에 비료를 좀 줘야 될 때가 있어요. 더 잘 자라기 위해서. 그때 중요한 게 잎이라든지 가지 사이에 비료가 묻으면 안 돼요. 비료에서는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이 나면은 식물들이 다 타버리죠. 탑을 죽어버리기 때문에 잎이나 가지에 비료가 안 묻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그 옆쪽에 흙에도 살짝 파가지고 거기다 비료를 넣고 다시 흙을 덮어주는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아우 쉽다. 금방 되겠네. 그 다음에 정보는 뭐 당연한 건데 햇빛이 잘 드는 곳,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야채에 따라서 햇빛이 안 드는 곳에 키워도 되는 것도 있고요. 햇빛 중요한 것도 있는데 상추 같은 거는 직사광선이 그냥 가능한 안 받는 게 낫고, 근데 깻잎이라든지 고추라든지 무 같은 경우에는 햇빛 잘 드는 곳이 좋고, 그리고 해충 방지는 잘 하시는 게 나아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깻잎이 아까 잘 자란다고 했는데 깻잎이 생기는 게 10층에서 키우더라도 아브라무시라고 검색해 보세요. 아브라무시라고 있거든요. 아브라무시가 생기면 깻잎 뒤에 까만 것들이 막 점점 쫙 생겨요. 걔들이 있으면 깻잎 시들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는 약간 요 화면에 살짝 뒤에 나오는데 요런 피트핀 보면은 자연 성분의 그 해충제거든요. 이런 걸 찾아가 뿌리시든지 아니면 배양토 자체에 해충 성분이 들어가 있는 배양토가 있어요. 이번에 몇 분이 그 흙을 쓰셨던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는 생명. 씨앗을 보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종을 해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시기에 하셔야 돼요. 그 시기가 안 맞으면은 물론 조금 일주일 빠르다든지 일주일 넣는 건 괜찮은데 너무 안 맞으면 씨앗이 나오지가 않아요. 씨앗만 버리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안 적었는데 씨앗을 얼마만큼 깊게 심어야 되냐 또 설명서에 잘 나와 있어요. 좀 읽어보세요. 그 대충 뿌리면 되겠죠. 대충 뿌리지 마시고 뒤에 보면 글자는 작은 글자 적혀 있는데 어떻게 언제 어느 정도 깊이에 뭐 주의사항이 적혀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그 주의사항을 따라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센터가 근처에 계신 분들은 홈센터 여러 가지 그 야채 모종을 팔거든요. 가격은 좀 비싸긴 비싼데 그래도 편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모종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특히 고추라든지 그런 건 모종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종할 때는 간격히 씨앗을 10개를 뿌리는데 10개 중에서 몇 개가 나올 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대충 뿌려요. 대충 뿌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제 간격을 띄워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그냥 대충 뿌린 부분이거든요. 한참 뭉쳐 있을 거예요. 뭉쳐 있는 걸 어느 정도 컸다 싶을 때 이걸 다시 다 돌려가지고 간격을 띄워주면서 이렇게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간격을 따닥딱 붙여버리면은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다 죽는다든지 병충해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게 맞죠. 저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엄청나게 뿌려가지고 다 심고 많이 남거든요. 그걸 좀 많은 분들 좀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허브 키우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삼겹살에 허브도 괜찮고. 그리고 물은 자주 줄 것. 최소 하루에 한 번을 주셔야 될 거 있고요. 물 너무 많이 주시면은 배수가 안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씨앗이 썩어버린다든지 식물이 썩어버리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뭐 기준은 땅이 완전히 안 마를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베란다 같은 경우는 빗물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저희 집은 야외니까 빗물이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보충될 때도 있는데, 베란다 지금 애가 서 있는 것 같은 베란다 같은 경우는 빗물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막혔으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동영상인데 진짜 이거 발표한다고 억울해요. 이게 두 달 동안에 찍은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깻잎 실제 자라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파종해가지고 실제 자라는 모습. 이게 깻잎이고요. 잘 자라고 있죠. 이게 또 가지치기 해가지고 밑에 나온 잎들은 다 잘라주고 있어요. 잘라줘야지 햇빛이 많이 들고 여기가 길게 자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란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그냥 따먹기만 따먹고 이렇게 무성하게 되면. 그 다음이 이게 땡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잎을 살짝 나오는 거를 좀 분리해 준 거예요. 지금은 파종한 걸 다시 분리해 가지고 간격을 벌려주고 계속 키우고 있는 거죠. 그 뒤에 파란 게 저 부추고요. 전구지. 고추가 열리면 그 따먹는 거죠. 실제로 한번 키워보시면은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세 분이나 죽으신 분이 있는데 그 경찰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달 정도 전에 저희 텃밭이거든요. 집에 있는 텃밭인데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긴 있어요. 제 그때 지금 테두리로 땡초를 키우고 있어요. 또 오사카에서 나온 씨앗인데 엄청 맵진 않고요. 좀 맵네? 딱 그 삼겹살 먹을 때 싸 먹으면 딱 좋을 정도. 크기도 엄청 크다. 이 정도까지 크더라고요. 놀랐어요. 이렇게 큰 크기를 좀 몰랐었거든요. 그 다음에 부추, 전구지죠. 전구지라 쓰고 있는데 전 부추가 뭔지 몰랐어요. 얼마 전까지. 전구지로 알고 있었는데. 얘도 지금 씨앗을 받고 있어요. 뒤에 하얗게 보이는 게 전구지 꽃이거든요. 얼마 전에 씨앗을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씨앗 가지고 새로 다시 한 키울까 싶어요. 전구지는 자르면 한 일주일, 2주 되면 다시 자라나거든요. 또 잘라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쌈채소. 원래는 상추를 한번 심었었어요, 이쪽에다. 전구지를 모르시면 안 되죠. 예. 이쪽에 상추를 하나 심었는데 상추를 한번 다 먹고 그 다음에 또 쌈채소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쌈채소를 먹고요. 그 다음에 이게 풋고추. 풋고추라고 하는데 저도 좀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인데 지금 모종을 4개 심은 거거든요. 4개 심었는데 어떤 건 맵고 어떤 건 안 맵고. 근데 원래 안 맵다고 방심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매운 고추도 있고. 그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제 친구에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국에 계신 분 중에. 고추에 스트레스를 주면 매워진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주지? 코딩을 시킬까? 코드 레벨을 시킬까? 고민 중이에요. 일단 고추는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깻잎. 깻잎도 지금 한 3주 전에 지금 엄청 자라가지고 좀 완전 정글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자나 비누 만든다고. 이거 가지고 비누 만든다면 그렇게 좋다더라고요. 비누 만들고 금자나가 있습니다. 네, 농부 생활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어부 생활이라고 하는데 뭐 어부 생활 해봤자 뭐 별거 있겠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논 거죠. 원래는 일본에 가지고 최근 치면 애들 어릴 때부터 캠핑을 많이 다녔거든요. 여름에는 캠핑 다니고 겨울에는 스키를 다니고 저는 스키 못하니까 애들만 스키 타고 이게 둘째인데 둘째가 좀 돌 지나고 얼마 안 될 때부터 캠핑 계속 다녔어요. 같은 의자에서 매년 사진을 찍었는데 4년째 가니까 의자가 없어졌더라고요. 5년째인가 6년째인가 하니까. 토가쿠시라고 혹시 캠핑장 아신다면 가보세요. 괜찮아요. 나가나 쪽에 토가쿠시 캠핑장인데 여긴 매년 가였고 올해 못 갔구나. 올해 빼고 한 10년 이상은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애들이 이제 컸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거든요. 그래서 방학 있을 때 한국 가거나 어학연수 간다고 저를 안 데리고 가요. 아빠 밥 잘 챙기라고 하고 시kin 가버려요. 이렇게. 그쪽이 맨 끝에 필리핀 올 초죠. 갔을 때 아빠 놀린다고 전화한 거. 이거죠. 그래서 저도 취미생활을 가져봐야겠다. 혼자 갈 수 있는 애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혼자 할 수 있는 취미생활도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최근 2, 3년 동안 그게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를 갔어요. 농사는 짓고 있고 농사는 이제 거의 일이고
바다를 갔죠. 처음에 이게 첫 낚시는 아니거든요. 한 10년 전에도 바다 낚시 배 타고 아는 분하고 가긴 갔는데 그 후 한 7, 8년 안 가다가 2018년 12월 30일 연말에 저 코드레일프 멤버 몇 분들하고 지금 에노시마에 방파제 낚시만 갔었죠. 이때 잡지는 못했고요. 그냥 어떻게 물놀이를 해봤다, 던져봤다 정도. 아빠가 되면 다들 낚시를 좋아하게 되는가요?인데 시끄러워서 그래요. 순처가 낚시 있으면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먹을 거 생기고. 그리고 애들도 좀 가르쳐야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방파제에서 400기 낚시라 하거든요. 여기 보면 하얀 통이 있는데 이 하얀 통에 새우, 간 새우, 작은 새우를 넣어요. 새우를 넣고 흔들면은 밑에 지금 안 보이지만 바늘이 달려 있거든요. 이 바늘에다가 물고기에 먹는 거예요. 애들 참 잡기 편해요. 그러니까 낚시가 빠보면 쉬우니까 애들 재미 붙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400기 메뉴를 해가지고 하죠. 당연하죠. 해 뜨고 다 해야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도시어부 사냥감인데요. 방파제 도쿄 안에 있긴 있는데 저 같은 방파제를 잘 안 가긴 안 가요. 실제로 가면은 잡을 수 있는 고기 사이즈도 작고, 그러니까 원래 낚시 스포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낚시 던지고 땡기는 감이라든지 릴링하는 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파제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제 같은 방파제 낚시는 그냥 애들 재미 붙이기 위해서 갈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실제로 제 도시어부에서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쇠바지 갔는데 먹을 것 없이 그냥 허탈하잖아요. 먹을 것을 뭘 잡아야 돼 무조건 큰 걸로.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게 참돔. 참돔을 탁 입으면 8마리인가 9마리가 잡았었는데 참돔 구이라든지 맛있죠. 두 번째 갈치. 갈치도 구이라든지 찜이라든지. 갈치가 손질하기가 진짜 편하거든요. 참돔 같은 경우에는 비늘 뱉기가 힘들어요. 비늘 완전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너무 힘든데 갈치 같은 가위 하나 있으면 가위로 싹싹 자르면 끝이 거기 때문에 손질하기 편해요. 그 다음에 광어 회가 맛있어요.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광어가 바닥권에 있어가지고 계속 걸린다든지 그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잡기는 힘든데 회 맛은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의외로 생각보다 광어가 두껍더라고요. 한국에서 먹을 때는 다 회를 쳐주니까 이 정도 두꺼운지 몰랐는데 직접 자기가 잡아서 회를 쳐보니까 정말 두껍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어 최고죠. 말이 필요 없죠. 지금 10월달은 도쿄 문어가 금어기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7월달 시작했는데 10월만 딱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최고죠. 이게 최근 올해 잡은 거거든요. 2.9kg, 3.9kg, 3.9kg짜리 문어. 이건 좀 작은 것들이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 다음에 전갱이, 아지죠, 아지. 이걸 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낚시 처음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갈 때나 같이 재미 붙이기 위해서 아지를 잡으러 가는데 잘 잡히거든요. 한 번간 많이 잡을 때 100마리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팔이 좀 아파서 그렇지 잘 잡혀요. 아지도 맛있어요. 아지도 산마이 오르시락을 해가지고 구워 먹으면은 시장에서 사 먹는 아지하고 전혀 달라요. 직접 잡아가지고 딱 구워서 먹으면 뼈까지 먹을 수가 있거든요. 뼈까지 싹싹싹 먹으면은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힘든 거는 아지는 너무 많이 잡히고, 너무 많이 잡힌다는 거는 산마이 오롯이 해될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럼 내가 피곤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지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가요. 여기서 제일 추천하는 거는 갈치, 그 다음에 문어. 근데 갈치는 어느 정도 잡기가 쉬운데 문어는 좀 숙달이 필요해요. 이게 좀 어려워요. 바닥을 많이 긁어서. 다음은 준비물. 배낚시 기준이거든요. 방파제 낚시랑 좀 달라요. 방파제 낚시는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뭘 잡을 건지 따라서 장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배낚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배 이용료가 한 번 갈 때 9,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보통 10,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정심은 따로 안 주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오니기리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야 돼요. 낚싯대가 있으면 그 자기 걸 쓰면 되는데, 없으면 처음에는 렌트하는 걸 추천하거든요. 보통 낚시 그 가게 가면은 다 렌탈 해주기 때문에, 일반 비전동 같은 건 1,000원 정도에 하루 렌탈 해주고요. 전동 같은 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렌탈 합니다. 근데 바늘 등 장비, 시카케라고 하는데, 시카케를 한국말로 뭘로 적을지 몰라가지고 안 적었는데, 갈치 같은 건 갈치 템빙이라든지 장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밑에 다는 바늘이라든지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좀 2, 3천엔 자기가 바닥을 찍어가지고 손실하면 또 그만큼 또 새로 사야 되니까 그만큼 돈이 더 들고. 미끼는 보통 배값에 포함된 경우도 많은데요. 그 포함이 안 된 경우에는 조금씩 돈을 내고 산다든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낚싯대. 낚싯대 보면은 낚싯대 사야지 치면은 두 가지 타입이 나와요. 스피닝이냐 베이트냐. 처음에 저도 할 때 어떤 걸 사야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스피닝은 던지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갯바위라든지 던질 때 쓰는 낚시. 대신 힘이 좋아요. 확 당기기 힘이 좋은데. 베이트는 선상, 배에서 탈 때 많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배에서는 멀리 던질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밑에만 내려가면 되니까. 조작이 편한 게 더 좋으니까 베이트가 괜찮아요. 가격대는 싼 건 5,000엔 내서 뭐 10,000원쯤은 충분할 겁니다. 비싼 거 사실 분들은 뭐 여다님이라든지 뭐 성주같이 돈 많은 분들은 비싼 거 사도 괜찮은데, 일단 뭐 그렇게 초반에는 싼 걸 사가지고 처음에 렌트 하시고, 렌트 해보고 내 거 이런 거 사면 되겠다 하시면은 10,000원 한쪽 거 하나 사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릴도 스피닝 릴 있고 베이트 릴 있어요. 스피닝 로드면은 물론 스피닝 릴을 사셔야 되고, 베이트 로드면 베이트 릴을 사셔야 돼요. 릴 가격도 뭐 천차만별인데 보통 5,000원, 10,000원이면 충분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위에 게 스피닝 이런 식으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밑에 게 베이트 릴이고요. 이게 조작이 참 편해요. 그리고 아이스박스는 지금 뭐 캠핑용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그거 들고 가셔도 괜찮고, 일반적으로 그냥 범용으로 하면 좀 이만한 사이즈 되거든요. 한 24리터 정도면 충분하시고요. 가격이 얼마였더라? 7,000원, 8,000원 같아요. 갈치 같은 건 기니까 긴 거 사면은 한 10,000원짜리 45리터 이상 사셔야 됩니다. 물론 그만큼 잡아야죠. 그리고 갈치 물 좀 마시고요. 갈치가 제가 낚시하는 게 도쿄 만에서 할 때도 있고, 치바 소토보에서 할 때도 있고, 미우라 쪽에서 할 때도 있는데, 오늘 설명드린 건 다 도쿄만, 여러분이 가볍게 갈 수 있는데 그쪽을 기준으로 할게요. 보통 갈치 타치우라 하거든요. 일본 애들도 잘 안 모르더라고요. 낚시하시는 분들 많이 하는데, 일본 회사 친구들 몇 번 해서 이번 타치우 낚시 갔다 왔다면은, 응? 그 낚시를 해? 낚시가 돼? 그래? 잘 모르는 데 있고, 뭐 안 드시는 분도 많고. 일단은 배 이용료는 만엔 또 우라야스 요시노야라는 가게가 있는데 자주 가는 데거든요. 그 기준은 10,000원이고, 갈치 바늘 세트가 막 726엔인데 하나 날려 먹을 거니까 2개 준비하고, 천칭 갈치 그러니까 추를 여기 달고 낚시 바늘 뒤쪽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천칭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천칭이 하나 날려 먹을 거니까 하나 2개 사가지고 930엔. 그다음에 집에 들어올 때 얼음이 필요하니까 200엔 해서 대충 12,000원 정도면은 기본 낚시 준비는 되고, 그다가 정심료, 음료수 같은 거 포함하면 15,000원 한쪽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낚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표 있는 요코스카 밑에라든지, 아니면 이게 요 위쪽에 왜 뭐라지? 무슨 말이지? 일단 위쪽에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요코스카 밑쪽으로 들어가면은 물이 깊어요. 이쪽으로 하면 전동리를 쓰셔야 되고, 이쪽은 물이 얕기 때문에 30m, 40m이기 때문에 30m, 40m 전동릴이 아니면 상관없고요.
출항은 요시노야 기준 아침 7시에 출항인데 6시 30분까지는 가야 돼요. 최소 접속 끝내야 되고. 그리고 장하라든지 구명조끼는 웬만한 그 가게에서는 다 무료로 대여해 주시고 있어요. 다음이 돌문어. 배 이용료가 9,800원에다가 텐야라고 있거든요. 문어 텐야라는 게 있고, 문어 낚시 바늘 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1,000원 정도 하고, 낚시 애깅 새우 같은 거죠. 인조 미끼 같은 거 새우 해가지고 바늘이 밑에 발려가지고 문어가 덮치면은 다리 딱 걸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10개 세트가 2,000원 하더라고요. 추는 85호에 1kg. 추 같은 것도 나중에 좀 어렵게 된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요시노에서 내 문어 낚시를 하겠다 하면은 홈페이지 가면은 추를 몇 호를 준비해라 적혀 있거든요. 아까 그 C 파종하고 똑같아요. 홈페이지 읽으시고 준비하라는 대로 준비하시면 돼요. 영구의 고리 사육하는 게 좀 비싸요. 이 같은 경우는 직접 보여드리네. 난도 좀 실제 예를 보여드릴게요. 추가 달리고 그다음에 뒤에 애깅이라는 게 붙어 이렇게 미끼를 꼬시게 되는데 그 연기를 안 보면 사육칸이라거든요. 그냥 비싸 2,000원, 1,100원 정도에다가 얼음은 필요하고. 문어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세게 나가죠. 15,000원까지. 여기서 정신력 교통되면은 17,000원, 18,000원. 근데 문어는 어느 정도 할 줄 아시면은 보시면 포인트가 다 붙어 있어요. 방파제. 방파제 가까이 있거든요. 방파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방파제 낚시해가지고 문어 준비하셔서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망 같은 거 있죠. 이 망 같은 것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가는 것 중에서, 리스트를 정리해봤거든요. 처음에 어종, 난이도, 제일 중요한 게, 넣으면 나오나. 넣었는데 안 나오면 슬프잖아요. 그리고 저희 보통 평균 마리수, 어떻게 쓰느냐, 잡는 법인데, 첫 번째, 정갱이가 난이도는 정말 쉬워요. 진짜 너무 나와요. 너무 나오고, 마리수는 안 세봤어요. 예전에 정갱이하고 고등어를 잡으러 갔었는데 배 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잡혔는데 제발 안 잡혔으면 좋겠어요. 올리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 찾기가 싫은 거예요. 제발 넣기도 싫고 찾기도 싫고 이 정도로 많이 잡혀요. 근데 도쿄만 안에서 하는 거는 좀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보통 작은 사이즈고 조금 배 타고 나가면 큰 사이즈 해가지고 골드는 아직 않아. 아지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안에 금색 띠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쪽은 아지가 더 맛있다고 해요. 잡으면 카고찌리 아까 애가 낚시한 거 봤죠? 새우 넣는 거. 그 새우는 카고찌리 흔들면서 쭉쭉쭉 잡는 거예요. 두 번째 갈치. 많이들은 별 3개인데 한 2시간 고생하시면 요령 알 거예요. 이건 약간 액션을 줘야 되거든요. 넣고 감고 올리고 감고 올리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포기를 안 하면 한 마리는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하시더라도.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통일된 중요한 게 배에 탔으면은 선장이 몇 미터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바닥에서 몇 미터라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수십 몇 미터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걸 잘 지키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딴 데서 놓으면 백날에 맞지 안 잡혀요. 저희 평균 마리에서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갈치는 잡고 나가면은 그럼 구이라든지 찌개라든지 많이 잡을 때 30마리 가까이 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풍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갈치 같은 거 많이 잡더라도 가위가 손질해가지고 잘라서 냉동시키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서 맛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시장에서 사먹는 갈치하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직접 낚시해서 신선한 걸 먹는 거하고 맛이 너무 달라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수심이 40m 이상은 전동리를 쓰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이게 추가 무거운 걸 달거든요. 40m 이상이 되면 가벼운 걸 타면은 바닷물에 떠내려가기 때문에 무거운 걸 쭉 내려가기 위해서 그 무거운 걸 계속 감으면 팔이 아프거든요. 그때는 전동을 추천하고요. 다음이 돌문어. 돌문어 마닥구라 하는데 보통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보존하는 지구는 잡을 수 있어요. 확실해요. 진짜 확실해요. 몇 번 잡으니까. 보통 아직까지 꽝은 없고 3마리에서 15마리는 잡은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게 뭐 그냥 말고 있어가네. 수구해라든지 무침이라든지 정도. 근데 애기랑 걸 갖고 있는 거고, 참돔은 좀 어려워요. 어느 정도, 뭐랄까. 자,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한번 느끼게 되죠. 약간의 액션도 필요하고, 수심도 필요하고, 입질이어서 처리한 거 필요하고. 꽝도 있고, 보통 많이 잡을 때 10마리까지 잡은 적 있고요. 아, 구이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물론 회도 맛있는데, 구이도 맛있고, 찜. 땡기는 손맛이 좋아요. 그다음에 광어, 아직까지 어렵더라고요. 제일 많이 잡은 게 3마리, 꽝이 2번인가 있었고, 광어는 아직 포인트를 모르겠어요. 광어는 다르게 생미끼를 쓰거든요. 살아있는 미끼를 써요. 바늘 등에 꼽아가지고 밑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광어가 덮치게 만드는데, 그게 아직 어렵더라고요. 근데 바다 좌대 낚시라고 있는데, 오미우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런 양식장 비슷하게 생긴 데다가 거기다 풀어놓고 잡는 건데, 그냥 시킨 데는 많이 나와요. 가끔 그냥 마리수를 누를 때 가죠. 뭐 참돔이 한 10마리가 필요하다 가는 거죠. 나중에 보실 때 링크 클릭하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초보인데요. 예, 초보분들한테 조언을 준다면 낚시 장비 구입은 신중하게 하세요. 물론 창고가 크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사진에 띄워놓은 것들이 참돔용이거든요. 이게 참돔의 미끼, 이게 바늘 달린 부분, 이거 줄이고 맥이 있고 낚싯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인조미끼 있고 바늘도 엄청나게 나죠. 하나에 꽤 비싸요. 한 1,000엔짜리도 있고 2,000엔짜리도 있는데 엄청나게 사는데 집에 그대로 좀 썩고 있어요. 가시가 잘 갈 일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뭘 낚시하겠다 하면 유튜브에 보면 잘 나와 있어서 어떻게 잡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로 한번 애들 어떻게 잡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검색방은 뭐 타치오, 갈치는 타치오 해가지고 도쿄만 이렇게 치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특히 경하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낚시를 위해서는 집에서 지출을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오셔서 비늘 다 벗기고 회 다 치고 깨끗하게 내장가에 다 버려주셔야지 집에서 안 쫓겨나요. 알면 집에서 쫓겨나요. 대상종목을 정해져 로테이션으로 한번 가면은 질지도 않고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웬만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로테이션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엔 좀 최근에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친구들 같이 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잡으면 나만 못 잡고 있어요. 그럴 때는 옆에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세요. 몇 미터를 놓고 있고 어떤 미끼를 쓰고 있고 어떤 색깔을 쓰고 있는지 딱 보시고 어떤 액션을 하는지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잡힙니다. 배에서는 안 잡힐 때는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고맙습니다. 일단 질문이 지금 한 5번 정도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 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은 밭이면 태풍이 오면 초기에는 버그가 있던데 물리 엔진을 어떻게 조정하셨나요? 지가 살아나요. 깻잎 같은 거는 알아서 나고 고추 같은 거 누워있으면 대로 세워주면 되고, 생물이니까 자기도 지가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만 살짝만 도와주시면 돼요. 두 번째, 고추나 깻잎의 씨앗 전부 일반적으로 구입하셨나요? 직접 저희가 슈퍼에서 사먹는 게 나은 경우가 있나요? 이번 질문부터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슈퍼에서 사먹는 게 나아요. 언제든 있잖아, 신선한 게. 3주 안 기다리고 한 달, 2달 안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다른, 물론 낫다는 게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슈퍼에서 사 먹을 수 있으면 사드세요. 대신에 슈퍼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슈퍼에서 구하기 힘든 것들을 키우세요. 슈퍼에 파는 거를 키우지 마세요. 고추나 깻잎 씨앗 같은 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시마추를 자주 가는 시마추에서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락텐이라든지 아마존 씨앗 검색해 보니까 몇 개가 있긴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 밀수로 하셔도 괜찮고요. 걸리면 제가 시켰다는 얘기 안 하시면 돼요.
관객을 보일 때 뿌리상 억제인데 어느 정도 되어야 가능한지요. 감인데요. 그냥 얘가 바로 섰다 정도 느낌. 그러니까 살짝 건드리면 푹 쓰러지는 게 아니고 이놈 딱 써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쳐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 느낌 같은 느낌, 그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벌레가 덜 꼬이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데 흙 중에서도 벌레를 해충의 방지가 되어 있는 흙이 있거든요. 그걸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초보할 때. 그 외에는 그냥 무농약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살충제를 뿌리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요. 부추나 꽃잎, 깻잎 같은 파순씨가 어찌 되냐면 부추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엄청나게 수확하고요. 거의 3월에서 10월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 잘라 먹을 수 있어요. 부추는 계속 나니까. 고추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5월 정도에 파종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끝물이거든요.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11월 되면 이제 빨간 고추가 돼요. 그때 씨앗을 뗄 예정이고요. 깻잎도 고추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한 4월에서 6월, 7월 정도? 5, 6, 7회 정도 파종을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끝물이거든요. 10월, 11일에 끝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렇구나. 씨앗은 지금은 자급자족하려고 아까 부추 씨앗 받았고요. 깻잎도 씨앗 받을 예정이고 고추도 씨앗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그 받은 씨앗 가지고 다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도시 어부 생활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어부가 더 재밌는데. 어부가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돈만 준대요. 돈만 줍니다. 그러면 일단 Q&A는 이걸로 끝나셨죠? 예. 예. 오늘 발표 고맙습니다. 정말 뜻깊은 발표였고요. 좀 아마 궁금한 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좀 슬랙에다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다시 뒷방으로 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바로 범령님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범령님, 그 범령님 발표는 이제 LT로 출국 재입국에 필요한 절차와 격리 생활이고요. 바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범령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시국에 한국 갔다 와가지고 DM으로 좀 몇 가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이렇게 그냥 정리해서 공유드리면 좀 더 괜찮겠다 해가지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후딱후딱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국 제한 이력인데요. 이거는 이제 4월에 이제 2달간 입국 제한을 걸고 한 달 제한을 연장하는 듯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8월 초에 이제 입국 제한하기 전에 나갔던 사람들은 다시 들어올 수 있고 9월 초부터 이제 재료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국 허용하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왼쪽쯤에 나가서 오른쪽쯤 돌아왔습니다. 한 반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집이 그리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기서 이제 월별로 이제 정책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어떻게 될지 다다음 달이 되면 어떻게 될지 이거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월 중순에서 10월 초 그때 이제 자료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정확한 거는 일본 입국관리국이나 주 대한민국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은 거기에 이제 정확한 자료가 있다 보니까 그쪽을 제일 우선 신뢰도 높은 걸로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패턴을 2가지 패턴으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일본에 계시는 분과 지금 이제 한국 나가셨다가 못 돌아오고 계시는 분. 그래서 그 2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계속 후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출국하시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출입국관리국에 재입국 예정 신청이라는 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공식 문서 링크를 제가 적어놨는데 공식으로 한글 문서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덜 부담스럽게 문서를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 어디에서 격리를 하실지를 결정을 하시고 예약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서 격리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3촌 이내의 혈족의 거주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친구 집이나 아니면 먼 친척 집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직영시설 격리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하루 10만 원 정도 하다가 좀 더 비싼 게 요즘은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에 15만 원이고 10만 원으로 치면 2주면 한 150만 원 정도 네, 좀 매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인증 숙박업소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에어비앤비 또 이제 이용이 가능하신데 그 에어비앤비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건물 단위로 정부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하셨다고 해도 그 시설이 정부 인증을 받은 건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법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좀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출국하실 때 건강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항에서 체온을 한 두세 번 정도 측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37.5도 이상이 되면은 비행기 탑승이 거부가 됩니다. 그러시면 집을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한국 도착하셔서는 이제 증상이 있다, 뭐 열이 살짝 있다, 아니면 기침이 나온다,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다면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결과는 한 8시간 정도 후에 나오는데 그때까지 공항 혹은 공항 근처 호텔에서 대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 비행기 타고 갔다 보니까 호텔에서 묵었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시설. 단지 커튼이 없어서 이제 일출과 함께 눈도 떠졌다는 게 좀 슬픈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입국 심사를 하시는데 이때 이제 자가격리지를 여기에서 등록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제 휴대폰에다가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설치를 하라고 해요. 그 자가격리 안심 앱인가 뭐 그런 이름으로 하나가 있는데 이후로 GPS 기반으로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을 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절차가 다 끝나시면은 지자체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공항에서 입국자 전용 버스와 택시가 있어요. 이걸 타시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가실 때 이제 목적지가 그 보건소로 가게 돼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지자체에서 준비한 그 귀국자용 그 차량이 있습니다. 그거를 타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짐 풀고 하실 텐데 그때 이제 음성이면은 문자가 올 거고요. 양성이면 이제 보건소 직원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주간 격리를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휴대폰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깔으라는 어플리케이션 그거를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는 걸 끄시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끄시게 되면은 거기서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연락이 바로 들어옵니다. GPS 안 옵니다. 혹시 휴대폰 끄셨나요? 어플리케이션 끄셨나요? 다시 한번 켜지는 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거는 좋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품이 이것저것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자마자 10만 원어치 생필품을 받을 거냐, 아니면 10만 원짜리 현금으로 입금을 할 거냐, 이거 두 개인데 뭐 거기서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지역마다 좀 다른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거를 받는다라던가. 그리고 이제 혼자서 격리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이제 생필품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 격리를 하시게 됐다라고 해도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슬라이드는 지금 한국에 계신 분을 대상으로 지금 준비한 자료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출입국관리국에 재입국 예정 신청서를 못하니까 일본 대사관에 가셔서 재입국 관련 서류 제출 확인서라는 걸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접수 자체를 예약제로 전환이 돼가지고 예약을 먼저 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약은 이메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가 있으니까 이거 찾아서 보시면은 어떤 양식으로 어디다가 보내야 된다 이런 거 확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약을 하시고 가셔서 서류 내시고 접수를 하시면은 제일 빠른 경우에는 이제 다음날 받으러 오라고 하시는 분도 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언제 일본으로 갈 거다라는 날짜를 기입하게 되는데 그거를 제가 한 4주 뒤에 가겠다라고 접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비행기가 그러니까
그 날짜에 일주일 전에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짝 여유롭게 기간을 좀 살짝 당겨서 하시면은 좀 여유롭게 받을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있기만 하면 됩니다. 유효기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신청할 때 쓰셨던 그 기간에만 가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통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조건은 비행기 이륙 예정 72시간 이내에 검체를 한 그 코로나 검사만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식은 일본 정부가 지정한 양식에 수기로 작성된 음성 확인서 혹은 그 사항이 모두 있는 영문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본 사람 다 수기로 된 거 들고 왔어요. 별도 그 병원 양식이나 이런 걸로 가져온 사람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병원이 해외 거주자 혹은 해외 거주자를 검사를 안 받아주거나 일본 정부에서 지정한 양식에 수기 작성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그 서울에 계신 분이라면 국립중앙의료원을 권하해 드립니다. 그래서 당일 예약 없이 선착순 되고요. 네, 일본 양식에 수기로 작성을 해주고 네, 가격은 다 합쳐서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어서 제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 것만 조사를 했었는데요. 혹시 서울 외에 다른 지역 병원을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외 출국자 건강 상태 확인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저기 그 병원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해외로 나가는 기업인들 아니면 업무로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음성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검색을 하시면은 병원이 이것저것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7.5도를 넘기면은 비행기 탑승이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되시면은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해야 되고요. 다시 20만 원 또 내셔야 되고요. 네, 머리 아파집니다. 그래서 일본 이렇게 우여곡절에 한국 갔다가 오시면은 이제 또 오시면은 전원 코로나 검사를 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팁이라고 하면은 이제 선착순이에요. 비행기에 내려서 검사대까지 이제 누가 먼저 빨리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건데 사람이 잘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빨리 걸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이에 프린트된 우메보시랑 레몬을 보면서 침을 모으래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침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검사는 한두 시간 후에 나온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공항에서 안내문을 보면은 재검사가 없을 경우에 3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한 50분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사람 한적한 시간에 도착하는 걸로 끊으시면은 좀 더 원활하게 그러니까 입국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받고 대기하는 동안 이제 자가격리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요. 이때 이제 자가격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런 거를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뉴스 같은 데서 떠들썩하게 해서 되게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나리타 공항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골판지는 못 봤어요. 항상 뭐 골판지 침대, 골판지 칸막이, 골판지 코로나 검사대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있길래 한번 볼 수 있으려나라는 기대를 품고 갔지만 없었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입국 심사를 진행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음성 확인서랑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받은 관련 서류 제출 확인서 혹은 일본에서 한국 가시기 전에 신청을 하셨던 재입국 예정 신청 확인서 그거를 같이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자가격리를 하시면 되는데 집까지는 알아서 가셔야 됩니다. 전차, 버스, 택시 사용 금지고요. 근데 일본인들은 좀 네, 뭔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 권장은 가족차, 회사차, 렌트가 이제 일본 정부 안내소에 있는 선택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하이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문에는 없는데 하이야 업체에서 입국자 전용 택시 운행 서비스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 때는 몰랐었는데 찾아보니까 나리타에서 도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싸면 3만엔, 보통 4, 5만엔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네다에서 도쿄 같은 경우에는 15,000엔에서 보통 끝나는데
이게 표값이 나리타가 제가 할 때는 23,000에 22,000엔에서 샀고요. 그때 같은 날 하네다는 10만 엔이 넘겨가지고 하네다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리타로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1회 라인을 통해서 앙케이트로 이제 건강 상태를 하고, 그다음에 뭐 GPS로 뭔가 실시간으로 감시를 한다던가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자가격리 설명하시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급하면은 마스크 입고 잠깐 나갔다 와도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이게 격리인가 싶긴 했었는데, 근데 배경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 원 정도의 생필품을 주고 공무원들이 갖다 주고 하는데, 일본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굶어 죽진 않게 해줄게, 살짝 이런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일본에서 한국 갔다가 다시 일본 오시는 여정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갔다 오실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살짝 여담인데요. 병원 찾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거주자는 검사 안 받아주는 곳이 있었고, 검사는 가능하지만 병원 양식으로만 발급해줘가지고 뭐 제가 필요했던 검사 방식, 검체 부위, 그리고 여권 번호 이런 기재가 불가능했던 병원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선착순 검사지만 검사 안 받는 날이 있어서 허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병원도 있었고, 다 되는데 너무 멀어서 NG였던 병원도 있었고, 이거는 되게 전화를 계속 돌려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생각났는데요. 그리고 혹시 집을 비우시고 이제 한국 가시게 되면은 꼭 문틈이나 각종 틈을 다 메우시고 벌레약도 좀 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잡고 있어요. 네, 슬픕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슬라이드에 올려주시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미 질문이 몇 건 정도 올라와 있어서 화면을 그래요? 좀 띄워주셔서 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잠시만요. 한국 출국할 때 사람이 없었어요. 인천공항이 그렇게 사람이 없던 적이 없었고요. 오히려 직원이랑 경찰 분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되게 살짝 뭐라고 해야 되죠? 살짝 아포칼립스 느낌 좀 많이 났습니다. 침 모으는 거는 시험관에 한 1cm 정도를 모으셔야 되고요. 이게 몇 밀리리터인지까지는 거기 숫자가 안 적혀 있어서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한 시험관 정도를 했을 때 밑에서 한 1.5cm, 1cm 그 정도 될 때까지 침을 모으셔야 돼요. 네, 네. 국내선이시면 국내선 환승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환승을 하시면은 아직 입국하신 상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주공항에서 진행되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 환승하는 사람이랑 입국하는 사람이 나뉘어요. 그래서 환승하는 사람은 따로 가더라고요. 입국하는 사람들만 검사를 하고. 그래서 아마 제주로 이제 비행기 타고 제주까지 가시면은 제주에서 진행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며칠 정도 갔다 오신 거죠? 한국에서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 며칠 정도 갔다 오신 거죠? 며칠 정도 나왔냐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어느 정도 체류하다 오신 거예요? 한 반년 정도 됩니다. 한 5개월. 반년이요? 네, 반년 정도 있다 왔습니다. 네네. 네, 국경이 열리기를 지금 기도 메타를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맨 처음에 제한이 2달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나갈 때는 이제 한 세 달이면 끝나겠거니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한 달씩 연장이 한 4번 정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네. 그럼 비행기는 그냥 편도 티켓만 끊어서 가신 거예요? 네, 편도만 끊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갈 때 편도, 올 때 편도. 오실 때는 혹시 일본행 비행기는 빨리 끊으세요. 한 해다가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10만 엔은 그냥 넘겼어요. 오실 때 얼마 정도 혹시 내고
저 지금 물어볼 수 있나요? 아, 들어올 때, 나리타는 싸요. 나리타는 네. 2.2만 엔에 왔고요. 예. 그때 하나다 검색해보니까 한해다 10만 엔이 넘겼어요. 어, 그때 당시에는 하루 2편밖에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더 편수가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저가항공도 이제 영업 개시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예. 아마 그때 되면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뭐, 네. 질문, Q&A도 끝나고 해서 일단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발표는 다 끝났고요. 뭐, 다음 달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온라인으로, 고군분투기 개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운영진을 전부 소환을 해서, 이 어부님도 소환을 하고, 님 소환을 해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화면이 안 보이는데요? 얼굴이? 네. 네. 자, 그럼 제 40차 고군분투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봬요. 바이바이.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